태풍이 도시를 삼키고 중국의 인공지능 재난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21세기 스마트 시티가 단 하루 만에 원시로 돌아간 겁니다. 인민해방군 구조대조차 GPS 없이 길을 잃었고 CNN은 속보를 냈습니다. 중국 재난 대응 체계가 완전히 멈췄다. 300만 명이 고립된 그 순간 전 세계가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단 3시간 만에 결단을 내렸고 100대의 드론이 폭풍 속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이겁니다. 구조 이후 중국 정부는 한국에 공을 지우려 했지만 중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술 배우자는 해시태그가 검열을 뚫고 폭발했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적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한국 화이팅!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국가재난관리센터에서 15년간 근무한 재난대응 전문가입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센터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동아시아 기상 상황을 체크하던 중이었습니다. 모니터에 뜬 기상 위성 영상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태풍 마트모가 중국 남부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차올랐습니다. 이건 보통 태풍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남부 해안도시 위저우. 인구 300만 명이 살아가는 현대식 스마트시티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고 인공지능 기반 도시 관제 시스템이 24시간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2년 전 재난관리 국제 컨퍼런스 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는 넓은 도로, 스마트 신호등이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조절하는 모습. 중국이 자랑하는 미래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위저우 시민들은 태풍 경보에 무감각했습니다.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해변가 카페들은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쇼핑몰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중국 기상청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태풍 경보가 제때 올라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위성 데이터는 명백히 위험 수준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공무원들 간 통신 착오가 있었습니다. 성정부와 시정부 사이의 보고 체계가 꼬였던 겁니다. 담당자는 연휴라 자리를 비웠고 대리자는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대피 명령이 발령돼야 할 시간에 시민들은 여전히 해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저는 실시간 기상 레이더를 보다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태풍의 이동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예상보다 4시간이나 앞당겨진 상륙 시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순간 중국 남부 지역 기상 레이더가 하나둘씩 신호를 잃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레이더가 먹통이 되면 그건 재난 대응의 눈과 귀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정확한 태풍의 위치도 강우량도 풍속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급히 중국 측 담당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통신망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태풍 마트모가 위저우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풍속 초속 55m, 시간당 강우량 200mm. 저는 모니터 앞에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성 영상 속 위저우는 순식간에 거대한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해안가 건물들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간판들이 날아다녔고 나무들이 뿌리째 뽑혔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물이었습니다.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해일이 방파제를 넘어섰고 도로를 따라 시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리저우의 배수 시스템은 시간당 100mm까지 설계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2배가 넘는 빗물이 쏟아지자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했고 저지대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시내 중심가 지하철역이 침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하철에 갇힌 사람들이 있다면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2021년 정저우 지하철 참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리저우 시민들은 그제야 위험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로는 물에 잠겼고 차들은 떠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건물 옥상으로 고층으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는 불통이었습니다. 기지국이 침수되고 전력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센터 동료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위성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과 통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보내도 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전력망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도시 전체가 암흑 속에 잠겼습니다. 위성 영상에서 보이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300만 명이 어둠 속에 고립됐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력감이 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우가 아니었습니다. 21세기 첨단 도시가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도 스마트 시스템도 빛나던 고층 빌딩도 자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를 응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센터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커피잔은 책상 위에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리저우는 여전히 폭풍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태풍이 상륙한 지 15시간이 지났지만 마트모는 여전히 도시 위에 머물며 비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소식은 오전 6시에 들어왔습니다. 리저우 시립병원 응급실이 침수됐다는 겁니다. 1층 전체가 물에 잠겼고 중환자실 환자들을 위층으로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가발전기마저 침수되면서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인공호흡기, 투석기, 수술실 장비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면 자연재해는 인재로 확대됩니다. 부상자들은 치료받지 못하고 만성 질환자들은 약을 구할 수 없고 응급 환자는 이송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제 가슴속 깊이 답답함이 차올랐습니다. 오전 7시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리저우항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다는 겁니다. 중국 최대 컨테이너 항구 중 하나인 리저우항. 평소에는 하루 수만 개의 컨테이너가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자동화 크레인, 컨테이너 추적 시스템, 선박 입출항 관리 시스템이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항구에 정박 중이던 선박 12척이 제대로 묶이지 않은 채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화물선들이 파도에 밀려 서로 충돌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한 척이라도 좌초되거나 침몰하면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 재앙까지 더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전 8시 40분 CNN 속보가 떴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인공지능 기반 재난 대응 체계가 완전히 멈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믿기지 않았습니다. 리저우는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였습니다. 2년 전 제가 방문했을 때 그들은 자신 있게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재난 상황을 예측한다고 했습니다. 교통신호, 전력 배분, 용수 관리, 심지어 쓰레기 수거까지 모두 자동화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스템은 하나의 전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력과 통신망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태풍이 그 전제를 무너뜨린 순간 21세기 첨단 도시는 원시로 돌아갔습니다. 센서는 데이터를 보낼 수 없었고 인공지능은 판단할 수 없었고 자동화 시스템은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항상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한 가지 시스템에 모든 걸 의존할 때 그것이 무너지면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오전 10시 인민해방군 구조대가 출동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군용 헬기와 구조대원 500명이 투입됐습니다.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중국군의 재난 대응 능력은 검증된 바 있었습니다. 2008년 스촨 대지진 때도 2020년 양쯔강 홍수 때도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구조대가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GPS 신호가 불안정했고 지상 유도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헬기 조종사들은 육안으로만 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우 속에서 시야는 거의 제로였습니다.
지상 구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스마트폰 지도 앱으로 경로를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 그들은 종이 지도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물에 잠긴 도시에서 도로가 어디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표지판은 떠내려갔고 랜드마크는 물속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구조대가 길을 잃는다는 건 구조가 지연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시간 지연은 곧 생명의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BBC는 위저우를 현대판 아틀란티스라고 불렀습니다. 로이터는 중국 스마트시티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알자지라는 기후변화 시대 도시 인프라의 취약성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뉴욕타임스 기사였습니다. 기자는 현장에서 탈출한 외국인 거주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랐다고. 아침에는 평범한 도시였는데 저녁에는 지옥이 됐다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통신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다고. 오후 2시 위저우시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에 긴급 구조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성명서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2위였고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 사상자 집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108명, 실종자는 1200명 이상, 부상자는 집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통신이 끊긴 지역이 대부분이라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위성이 포착한 영상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물에 잠긴 건물들, 떠내려가는 차들, 고립된 사람들이, 옥상에서 흔드는 하얀 천. 제 마음속 깊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7시 센터장님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20명의 전문가들 얼굴은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쓸 기회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일본 기상청이었습니다. 일본 기상청 다나카 국장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국제구조 협력을 공식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나카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서태평양의 구축함과 구조 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태풍의 영향권이 너무 넓어서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 구조대는 거리가 너무 멀고 장비를 공수하는 데만 이틀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도 출동 준비를 했지만 기상 조건상 헬기 비행이 위험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구조 골든타임은 72시간입니다. 재난 발생 후 사흘 안에 구조하지 못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미 하루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나카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성 관측망이 현재 위저우 상공을 정확히 커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상위성 아라미스 3호가 실시간으로 구름 구조와 강우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으면 안전한 접근 경로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구조 작전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다나카 국장은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센터장님께 보고했고 센터장님은 청와대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8시 CNN이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국제구조대가 위저우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구축함이 거친 파도 속에서 대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리포터는 말했습니다. 현재 기상 조건으로는 어떤 항공기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없다고. 해상 접근도 파도 높이가 7m를 넘어서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구조 장비는 있는데 갈 수가 없고 구조할 사람은 있는데 방법이 없다니.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시스템도 태풍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오후 9시 BBC가 리저우 현장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갈색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섬처럼 떠 있었고 도로는 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옥상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건물 옥상에는 큰 글씨로 SOS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도 음식도 전기도 없이 어둠 속에서 불안과 공포와 싸우며 누군가 와주기를 자신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후 10시 로이터가 중국 소셜미디어 반응을 분석한 기사를 냈습니다. 위챗과 웨이보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왜 경보를 늦게 발령했느냐? 왜 대피 명령을 제때 내리지 않았느냐? 왜 구조가 이렇게 늦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열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비판 게시물들이 하나둘씩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구조 활동을 칭찬하는 글들이 상위에 올라왔습니다. 인민해방군의 헌신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영상들이 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의료지원단 파견을 준비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구호물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원은 한 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현장에 들어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인력이 아무리 많아도 현장에 도달할 수 없으면 소용없었습니다. 태풍은 여전히 남중국해를 횡단하고 있었고 기상 조건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센터장님이었습니다. 긴급 소집 명령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회의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옷을 챙겨 입고 센터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지만 제 가슴속은 뛰고 있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센터장님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상청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에서도 한국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위성 데이터가 현재 가장 정확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상 위성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외국 위성 데이터를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청와대 상황실과 영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는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K레스큐 시스템즈의 김태준 대표였습니다. 저는 김 대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하지만 5년 전 회사를 나와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재난 대응 자율 드론을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재난 드론이 무슨 소용이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22년 포항 지진 때 자비로 드론을 띄워 피해 상황을 촬영했습니다.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때는 수색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그의 드론은 점점 성능이 좋아졌고 정부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 지원 요청이 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위성 데이터와 함께 실질적인 구조 지원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과연 도울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칫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강대국이고 우리가 나서서 돕는다는 게 그들 체면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구조작전이 실패하면 외교적 난처함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신중론을 폈습니다. 우리 군의 구조 헬기도 기상 조건상 비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무리하게 출동했다가 자칫 우리 인력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위험 부담도 컸습니다. 실패하면 국제적 망신이고 성공해도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태준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자신의 드론이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태풍 속에서도 자율 비행이 가능하고 위성 연결 없이도 메시 네트워크로 통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메시 네트워크란 드론들끼리 서로 통신하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중앙 통제 시스템이 없어도 각 드론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바로 위저우 같은 상황에 딱 맞는 기술이었습니다. 김 대표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드론 100대가 제주도에 배치돼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훈련용으로 준비한 것인데 즉시 투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각 드론에는 열화상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가 장착돼 있어서 어둠 속에서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물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고. 김 대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대답했습니다. 80%라고. 완벽하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센터장님이 거들었습니다. 우리 위성 데이터와 결합하면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비행 경로를 안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팀원들이 24시간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 구조대원들도 함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드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인명 구조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앙 119구조본부 특수구조대 50명을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새벽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든 부처가 의견을 냈고 전문가들이 분석했고 리스크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3시 40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자. 돕자.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손을 내미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십이구나 싶었습니다. 결과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존중하는 것. 성공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 저는 이런 나라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새벽 4시 모든 부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수송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측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구조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기상청은 위성 데이터 송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센터로 돌아와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위저우 상공의 기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안전한 비행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대의 드론도 단 한 명의 구조대원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됐습니다.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판단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됐습니다. 그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제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새벽 5시 제주공항에서 출발 준비가 완료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K레스큐 시스템즈의 드론 100대가 특수 제작된 컨테이너에 실렸습니다.
중앙 119구조본부 특수구조대원 50명이 탑승했습니다. 장비와 물자도 함께 실렸습니다. 김태준 대표는 직접 현장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드론이니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말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6시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관제 모니터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구름은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가로질러 한 줄기 빛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 순간 전 세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첫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이 리저우 구조작전에 나섰다고. 로이터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드론 기술이 투입된다고. BBC는 한국 위성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새벽 7시 수송기가 중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수송기가 리저우 인근 공역에 접근하자 저는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 기상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풍속, 풍향, 운고, 시정, 강수량. 모든 수치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태풍은 약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오전 8시 10분 수송기가 임시 착륙장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리저우에서 50km 떨어진 군 비행장이었습니다. 그곳은 침수 피해를 비교적 덜 입은 곳이었습니다. 중국군이 긴급 복구해서 활주로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현장과 영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김태준 대표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드론 100대를 모두 점검했다고. 이상 없다고. 지금 바로 출격할 수 있다고. 특수구조대 박민수 대장도 보였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구조대원이었습니다. 2010년 IT 지진 때도 2015년 네팔 지진 때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원들 모두 준비됐다고. 명령만 내리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위성 데이터상으로는 아직 기상 조건이 불안정했습니다. 돌풍이 불규칙하게 불고 있었고 구름층도 두터웠습니다. 자칫 드론들이 제어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기상 전문가인 이수진 박사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위험하지만 2시간 후면 바람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세력이 약화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을 기다리면 구조가 그만큼 늦어집니다.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안전을 택하면 시간을 잃고 시간을 택하면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바로 그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자고. 김 대표와 박 대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그들을 믿자고. 그들은 전문가들이고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다시 김태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하냐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100% 확신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저기 물에 갇힌 사람들을 생각하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자신의 드론을 믿는다고. 저는 그의 눈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를 제공할 테니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회수하라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드론 100대가 일제히 이륙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드론들이 하나둘씩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들은 편대를 구성하며 위저우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검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이 마치 희망을 실어 나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드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라고, 기상 변화를 초 단위로 모니터링하라고, 위험 징후가 보이면 즉시 알리라고. 우리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저 드론들과 구조대원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드론들이 리저우 상공에 도착하는 데는 20분이 걸렸습니다. 제 심장은 그 20분 동안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각 드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잔량, 통신 신호 강도, 비행 고도, 속도.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오전 9시 23분 첫 번째 영상이 전송됐습니다. 드론이 촬영한 리저우 시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갈색 물이 흐르고 있었고 차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건물 옥상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얀 천을 흔들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거울로 빛을 반사시키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미 하루 이상을 저렇게 버텨온 겁니다. 음식도 없이, 물도 없이, 추위와 공포 속에서 그들이 느꼈을 절망감이 제 마음속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준 대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론들이 열화상 카메라로 생존자를 탐지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사람의 체온을 감지하고 위치를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600여 명의 위치가 파악됐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대장이 말했습니다. 구조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과 노인, 부상자를 먼저 구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 측 구조대와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 본격적인 구조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드론들이 중국 구조 헬기를 안내했습니다. 드론이 먼저 건물 옥상에 접근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헬기가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로 구조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 드론이 어떤 건물 옥상에 다가갔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 한 분이 손자로 보이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스피커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곧 헬기가 온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론이 그 모습을 촬영했고 그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송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였습니다. 중국 CCTV가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앵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드론들이 지금 위저우 하늘을 날고 있다고. 그들이 우리 시민들을 구하고 있다고. 한국의 기술이 희망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저는 그 방송을 보며 뭉클함이 가슴속에서 차올랐습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기술로, 능력으로, 진심으로. 이건 정치도 외교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인간을 돕는 행위였고 그것이 모든 국경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구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드론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생존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도 보트를 타고 직접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들은 물에 갇힌 건물로 들어가 노약자들을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박민수 대장이 구조한 첫 번째 사람은 임산부였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출산 예정이었는데 침수로 갇혀 있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박 대장은 신속하게 그녀를 보트에 태우고 헬기로 이송했습니다. 그 과정이 불과 15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오후 1시 CNN이 특집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기술을 집중 조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리포터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첨단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특히 재난 대응 분야에서 한국의 시스템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앞서 있다고. 저는 그 보도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와야 하는 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K레스큐 시스템즈의 메시 네트워크가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중국 측 통신망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지만 드론들끼리 서로 통신하며 완벽하게 협력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드론이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다른 드론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구조자가 많으면 드론들이 자동으로 그쪽으로 집중했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도 인공지능이 최적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보며 경탄했습니다. 오후 3시 일본 NHK가 특별 인터뷰를 방송했습니다. 도쿄대학교 재난관리 교수가 출연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은 혁명적이라고, 특히 메시 네트워크 방식은 미래 재난 대응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일본도 이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저는 그 인터뷰를 들으며 김태준 대표를 떠올렸습니다. 5년 전 그가 회사를 나와 창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에서 드론 사업이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 전 세계가 그의 기술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구조된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드론과 구조대가 투입된 지 6시간 만이었습니다. 이 속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조차 놀라워했습니다. 리저우시 부시장이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훨씬 많은 생명을 잃었을 것이라고. 한국의 기술과 헌신에 깊이 감사한다고. 한국은 진정한 친구라고. 저는 그 기자회견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이게 외교의 진짜 의미구나 싶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실천으로.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저는 잠시 휴게실로 나왔습니다. 30시간 넘게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은 침침했고 몸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휴게실 텔레비전에서는 전 세계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채널이 리저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심층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갖추게 됐는지를 추적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자는 썼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재난 대응에서 선진국의 도움을 받는 나라였다고. 하지만 지난 30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뤘다고. 특히 2000년대 이후 IT 기술과 재난 대응을 결합하는 데 성공했다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재난을 겪으며 배웠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14년 세월호 참사. 아픈 기억들이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시스템을 개선했고 기술을 발전시켰고 매뉴얼을 정비했습니다. 오후 6시 센터장님이 휴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도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수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센터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냐고. 센터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우리 팀원들을 보며 확신했다고.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생명을 구하고 싶어 한다고. 그 진심이 기술을 완성시킨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뭉클함이 밀려왔습니다. 맞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오후 7시 현장에서 김태준 대표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론 100대가 모두 무사히 작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 한 대도 추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라는 것을요.
김 대표가 5년간 쏟아부은 노력, 수백 번의 테스트, 수천 시간의 개발.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기적처럼 보이는 일도 사실은 땀과 눈물의 산물이었습니다. 박민수 대장도 보고했습니다. 한국 구조대원 50명 모두 무사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직접 구조한 인원만 2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대원들이 지쳤지만 사기는 충천하다고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 대장의 말을 들으며 감격스러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구조대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도 돌보지 않고 오직 남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지탱되는 거였습니다. 오후 8시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땡큐코리아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감사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한 중국인은 썼습니다. 나는 평생 한국을 오해했다고. 한국을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다고. 하지만 오늘 깨달았다고. 나라의 크기는 땅이 아니라 마음으로 재는 것이라고.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무력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경제력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인간애로 인정받는 것. 우리는 그저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전 세계가 우리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감동적인 게시물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미국인은 자신이 한국을 방문해서 경험한 친절함을 회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낯선 사람도 진심으로 돕는다고 썼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위저우에서 보여준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글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이런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을요. 일상 속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이 위기의 순간 신뢰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오후 9시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었습니다. 논설위원은 썼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지만 오늘 한국이 보여준 민첩성과 효율성은 배워야 한다고. 첨단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것을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 사설을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미국 언론이 한국을 이렇게 평가하다니.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도움을 받는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오후 10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도 한국과 재난 대응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실감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는 세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 우리는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를 돕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제 가슴속 깊이 감동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저는 다시 모니터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작전은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드론들은 야간 투시 장비로 어둠 속에서도 생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도 교대로 쉬며 작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감동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 드론이 무너진 건물 틈에서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 보니 생명 반응이 있었습니다. 박민수 대장팀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대원들이 신중하게 잔해를 제거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남성을 구출했습니다. 그는 이틀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를 들것에 옮기는 순간 그가 박 대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무언가 말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해진 그의 말은 이랬습니다. 감사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줘서 감사하다고. 한국인들은 천사라고. 박 대장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였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정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잠시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현장 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구조되는 사람들의 얼굴, 손을 흔드는 아이들, 눈물 흘리는 가족들. 동료 하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조금 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기 현장에서 우리 대원들이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속 위저우에도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잠긴 도시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이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희망의 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 현장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레스큐 시스템즈의 드론들이 밤새 600명을 추가로 구조했다는 겁니다. 총 구조 인원이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출동한 지 21시간 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태준 대표가 영상으로 설명했습니다. 드론들이 학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구조 패턴을 분석하며 점점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건물에 생존자가 있을 확률이 높은지, 어떤 경로로 접근하는 게 안전한지 자동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간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배우고 발전하는 인공지능. 그것이 지금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중국 중앙텔레비전이 특별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앵커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드론들이 위저우 하늘을 가르고 있다고. 그들은 길을 잃지 않는다고. 어둠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정확하게 목표를 찾아간다고. 화면에는 드론들이 편대를 이루며 날아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마치 철새떼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대가 건물로 접근하면 다른 드론들이 그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리포터가 현장에서 중계했습니다. 그는 한 건물 옥상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드론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드론은 옥상을 천천히 선회하며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중국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구조대가 곧 도착한다고. 안전한 곳에 대기하라고. 리포터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드론에는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 3가지 언어가 탑재돼 있다고.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언어를 선택한다고. 이런 세심함이 진짜 기술이라고. 저는 그 중계를 보며 김태준 대표의 철학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그래서 그는 다국어 지원 기능을 넣었고 친근한 음성을 선택했고 위협적이지 않은 디자인을 택했습니다. 아침 8시 BBC가 심층 취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드론의 메시 네트워크 기술을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혁신적인 점은 중앙 통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각 드론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다고. 그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마치 개미 군단 같다고.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단순하지만 집단으로 모이면 놀라운 지능을 발휘한다고. K-레스큐 시스템즈의 드론도 마찬가지라고. 100대의 드론이 하나의 거대한 두뇌처럼 작동한다고. 저는 그 분석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김 대표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새떼가 어떻게 충돌 없이 날아가는지, 물고기 떼가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드론에 적용했습니다. 아침 9시 현장에서 가슴 벅찬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 학교 건물 옥상에 어린이 40여 명이 고립돼 있었습니다. 선생님 2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틀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드론 5대가 그 학교로 접근했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드론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동요였습니다. 아이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박민수 대장팀이 헬기로 도착했습니다.
대원들이 옥상에 내려서자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원들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전하게 헬기에 태웠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박 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누구냐고. 박 대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아저씨라고. 너를 구하러 왔다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그리고 박 대장의 목에 팔을 두르고 꼭 안았습니다. 그 장면이 생중계로 전 세계에 송출됐습니다. 저는 모니터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아이들을 구하는 것.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중국 소셜미디어가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그 영상이 수천만 번 재생됐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중국인 어머니는 썼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였다면 얼마나 감사했을까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한국인들은 진짜 영웅이라고. 오전 10시 놀라운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한국 드론의 생존자 탐지 정확도가 98%에 달한다는 겁니다. 드론이 생존자가 있다고 판단한 곳 중 98곳에서 실제로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인간 구조대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CNN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이 정확도의 비결은 다중 센서 융합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라이다 센서, 음향 센서, 진동 센서를 모두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센서만으로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센서의 데이터를 종합하면 거의 완벽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분석을 들으며 한국 기술의 수준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단순히 외국 기술을 모방하는 단계를 넘어 독자적인 혁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위저우 시립병원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침수됐던 병원에 한국 구조대가 임시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전력이 복구되자 응급실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돌아갔고 수술실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급파된 의료팀도 도착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1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중국 의료진과 협력해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의술은 같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도 같았습니다. 정오 로이터가 특별 리포트를 냈습니다. 제목은 한국 드론 재난 대응의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기자는 썼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재난 대응 시스템이 한국 모델을 기준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K-레스큐 시스템즈는 하룻밤 사이에 글로벌 리더가 됐다고. 김태준 대표에게 전 세계에서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일본 소방청, 유럽연합 민방위국 모두가 한국 드론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술 이전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모든 제안에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은 구조가 우선이라고. 비즈니스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먼저 위저우 사람들을 모두 구해야 한다고. 저는 그의 이런 태도가 더욱 존경스러웠습니다. 오후 1시 구조작전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드론들이 도시 외곽 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곳은 인민해방군 구조대도 미처 도달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끊겨서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달랐습니다. 도로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면 됐습니다. 드론들은 외곽 농촌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고립된 마을 3곳을 발견했습니다. 총 4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박민수 대장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헬기로 갈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대원들은 보트를 이용해 접근했습니다. 드론들이 앞서서 안전한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물속에 잠긴 장애물을 피하고 물살이 센 곳을 우회했습니다. 3시간 만에 첫 번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주민들은 이틀 넘게 고립돼 있었습니다. 식량도 떨어지고 식수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대원들은 즉시 응급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식수와 비상식량을 나눠줬습니다. 부상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박 대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줘서 고맙다고. 정부도 우리를 포기했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를 구해줬다고. 박 대장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반드시 찾아낸다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오후 4시 국제 언론들이 외곽마을 구조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중심지만이 아니라 변두리까지 신경 쓴다고. 소외된 사람들까지 챙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도주의라고. 알자지라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중국 정부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피해 지역을 한국 드론이 찾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첨단 기술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기계가 본다고. 오후 5시 감동적인 장면이 또 포착됐습니다. 드론 한 대가 무너진 집 잔해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강아지는 이틀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드론은 즉시 구조대의 위치를 전송했습니다. 한 대원이 조심스럽게 잔해를 해치고 강아지를 꺼냈습니다. 강아지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대원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주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이 근처 대피소 정보를 제공했고 30분 만에 주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강아지를 보자마자 그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도 잃고 가재도구도 모두 잃었지만 가족 같은 강아지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구조대원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했습니다. 그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자 순식간에 바이럴됐습니다. 수백만 명이 공유했고 수천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댓글들은 한결같았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구하는 한국 구조대의 따뜻함에 감동받았다고. 이게 진짜 선진국이라고. 저는 그 영상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바쁜 상황에서도 작은 생명 하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인의 정서였습니다. 약한 존재를 보살피는 마음. 그것이 지금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김태준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서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느냐고. 얼마나 준비했느냐고. 김 대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5년이 걸렸다고. 수백 번 실패했다고. 주변에서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 중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 중국을 도우러 왔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김 대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모른다고. 자신은 엔지니어일 뿐이라고. 다만 한 가지는 안다고.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도와야 한다는 것. 그게 전부라고.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대표의 진심이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로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오후 7시 위저우 시 정부가 공식 감사 행사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와 박 대장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 구조가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행사할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당황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기회에 홍보를 하기 마련인데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명예보다 실질을 택했습니다. 이 모습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줬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저녁 8시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드론이 지하 주차장에서 생존자를 발견했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긴 주차장이었습니다. 구조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드론의 음향 센서가 미세한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특수 잠수 구조팀이 투입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물에 잠긴 주차장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갇힌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차 천장 쪽 작은 공간에서 숨을 쉬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이나 구조대원들이 그를 끌어냈을 때 그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즉시 응급처치를 했고 헬기로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1시간만 늦었어도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 기적적인 구조였다고. 그 남성이 나중에 병원에서 한 말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의 포기했다고. 그런데 어디선가 드론 소리가 들렸다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희망이 생겼다고.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생각했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 드론이 단순히 위치를 파악한 게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전달한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생명줄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밤 9시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서 K드론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K-팝, K-드라마처럼 K드론. 한국 드론을 의미하는 신조어였습니다. 해시태그 K드론이 트렌드에 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탄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미국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큰 마음을 가졌다고. 한국이 만든 게 뭔지 생각해보라고. 스마트폰, 자동차, 드라마, 음악. 이제 생명을 구하는 드론까지. 한국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일본인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웃나라로서 자랑스럽다고. 한국의 발전을 보며 자극받는다고. 우리도 더 노력해야겠다고. 경쟁이 아니라 함께 발전하자고. 저는 그런 댓글들을 보며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밤 10시 구조 통계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총 구조 인원 2,800명. 한국 드론과 구조대가 직접 구조한 인원만 1,500명이 넘었습니다. 나머지는 한국 드론이 위치를 파악하고 중국 구조대가 구조한 경우였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기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처음 예상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초기에는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을 거라는 비관적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구조 덕분에 사망자는 20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여전히 슬픈 숫자였지만 최악을 피한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센터장님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가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성취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센터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냈다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냈다고.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다고. 저는 동료들을 둘러봤습니다. 이수진 박사는 48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분석했습니다. 통신 담당 김민호 과장은 단 한 번도 드론과의 연결이 끊기지 않게 했습니다. 모니터링 팀원들은 교대도 없이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이들이 무명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지도 않고 언론의 이름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없었다면 구조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새벽 1시 저는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저우 하늘을 우리 드론들이 날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며 희망을 전하며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자긍심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이 나라가 이룬 것들, 이 나라가 보여준 것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새벽 2시 마지막 구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외곽 지역 마지막 마을에서 17명을 구조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드론들이 감지한 모든 생존자를 구조했습니다. 물론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태준 대표가 드론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100대의 드론이 천천히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날아다닌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대도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현장 요원들이 드론들을 점검했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마모가 없었습니다. 정밀한 설계와 튼튼한 제작의 결과였습니다. 김 대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아직 더 날 수 있다고.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띄울 수 있다고. 새벽 3시 저는 마침내 센터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드론들이 날아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하늘을 가르며 희망을 나르며 생명을 구하며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동료의 흔들림에 잠에서 깼습니다. 4시간 정도 잔 것 같았습니다. 몸은 개운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센터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리저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추가 지원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리저우의 날씨가 개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파란 하늘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물에 잠긴 도시를 비췄습니다. 그 모습이 슬프면서도 희망적이었습니다. 센터장님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밤새 들어온 소식들을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감사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신속한 지원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한국 구조대의 우정 훈장 수여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외국 구조대에게 중국 최고 훈장을 주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김태준 대표와 박민수 대장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도 오랫동안 복잡한 관계였던 중국으로부터.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관계를 바꿔놓았습니다. 오전 9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구조대원들과 통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도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계속 상황을 지켜보셨던 겁니다.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다고. 모두가 자랑스럽다고. 국민들이 감동받고 있다고. 한국이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여러분이 진짜 애국자라고. 박민수 대장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돕는 게 맞다고. 다만 이렇게 좋은 장비와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김태준 대표도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증명됐다고. 하지만 교만하지 않겠다고. 더 발전시켜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싶다고. 이게 시작일 뿐이라고.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센터 팀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뒤에서 지원한 사람들도 영웅이라고. 빛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들이 진짜 기둥이라고.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일도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오전 10시 국제 언론들이 48시간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재난 발생부터 한국 구조대 투입, 그리고 대규모 구조 완료까지 48시간. 이 짧은 시간에 2,800명을 구한 것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CNN이 전문가 패널 토론을 방송했습니다. 재난관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국의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한 미국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은 3가지라고. 첫째, 신속한 결정. 48시간 중 첫 3시간에 모든 결정을 내렸다고. 둘째, 첨단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과 위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셋째, 헌신적인 인력. 구조대원들의 희생정신이 대단하다고. 다른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통합이라고. 정부, 민간, 군이 완벽하게 협력했다고. 이게 한국의 진짜 강점이라고. 위기 상황에서 하나로 뭉치는 능력이라고. 저는 그 토론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서로 다른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자 하나가 됐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조화를 이뤘습니다. 오전 11시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아라미스 3호 위성 데이터가 위저우 복구 계획에 활용된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위성 데이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침수 지역 정확한 파악, 인프라 피해 평가,
복구 우선순위 결정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상청이 즉시 대응했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센터도 분석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수진 박사팀이 침수 지역 매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밀한 3차원 지도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정오 BBC가 특집 다큐멘터리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하늘에서 온 희망, 한국 드론의 기적이었습니다. 3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다음 주 방영 예정이었습니다. 예고편만으로도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오후 1시 현장에서 감동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리저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구조대 감사 집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대피소에 있던 수백 명이 한국 국기와 감사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 시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구해줬다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한국에 꼭 가서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박민수 대장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장은 시민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다고.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인간이 인간을 돕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앞으로 리저우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시민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환호했습니다. 그 장면이 생중계됐고 수천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 2시 K레스큐 시스템즈에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 일본 도쿄도, 독일 연방정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모두가 한국 드론 시스템을 원했습니다. 김태준 대표는 기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주문이 들어와서 생산 능력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김 대표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품질을 타협하지는 않겠다고. 빨리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명과 직결된 장비니까 완벽해야 한다고. 오후 3시 중국 CCTV가 한국 특집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2시간짜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경제, 기술을 종합적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재난 대응 시스템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방송은 놀라웠습니다. 중국 국영방송이 한국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다루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앵커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라고. 기술력과 인간애를 모두 갖춘 나라라고. 중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저는 그 방송을 보며 감격스러웠습니다. 이게 진짜 외교의 승리구나 싶었습니다. 정치인들이 100번 회담해도 안 되는 일을 구조대원들이 48시간 만에 이뤄냈습니다.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오후 4시 한국 국내에서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 10개가 모두 위저우 구조 관련이었습니다. K레스큐 시스템즈, 박민수 대장, 아라미스 3호 위저우 구조 한국 드론.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자부심으로 넘쳤습니다. 한 네티즌은 썼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달려가는 나라라고. 기술로 생명을 구하는 나라라고. 태극기를 보며 가슴이 벅차다고. 젊은 세대도 반응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K-팝, K-드라마만 자랑스러운 줄 알았다고. 그런데 K-드론이 제일 자랑스럽다고.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라고. 이게 진짜 선진국이라고. 오후 5시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재난 대응 예산 증액을 결정했습니다. K레스큐 시스템즈 같은 기업을 더 지원하고 구조대 장비를 현대화하고 위성 시스템을 확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야가 싸워서 예산안이 몇 달씩 지연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기술과 인력에 투자하는 건 낭비가 아니라고. 국가의 미래라고. 국민의 안전이라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감개무량했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고 필요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6시 위저우에서 한국 구조대 철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48시간 동안의 임무를 마쳤습니다. 이제 중국 측이 복구를 맡을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기술 지원팀 10명이 남아서 복구 작업을 도울 예정이었습니다. 김태준 대표와 박민수 대장이 마지막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그들은 구조했던 장소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물은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떠내려간 차들, 진흙으로 뒤덮인 거리. 한 건물 앞에서 그들은 멈췄습니다. 이틀 전 어린이 40명을 구조했던 학교였습니다. 건물은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옥상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국기와 감사합니다라는 글씨였습니다. 서툰 한글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박 대장은 그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보상이라고.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진짜 보상이라고. 이 그림 하나가 모든 고생을 보상한다고. 김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7시 위저우 공항에서 송별식이 열렸습니다. 중국 측에서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위저우 시장, 광둥성 부성장, 그리고 베이징에서 온 중앙정부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습니다. 구조된 시민 대표들도 왔습니다. 위저우 시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저우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고. 모든 게 무너졌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런데 한국이 왔다고. 하늘을 가르며 희망을 가져왔다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였다고. 때로는 오해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다고. 진짜 이웃은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사람이라고. 한국이 진짜 이웃임을 증명했다고.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래 이어지는 박수였습니다. 저는 생중계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존경받는 것, 신뢰받는 것, 사랑받는 것. 김태준 대표가 답사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다만 운 좋게 기술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다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언제든 오겠다고. 박민수 대장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위저우 시민들의 용기에 감동받았다고. 극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고 희망을 잃지 않은 모습이 대단했다고. 구조한 게 아니라 함께 싸운 거라고. 여러분이 진짜 영웅이라고. 시민 대표가 나왔습니다. 그는 구조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건물 옥상에 갇혀 있다가 한국 드론이 발견해서 구조됐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한국 구조대원들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위저우 전통 자수였습니다. 거기에는 한국과 중국 국기가 나란히 수놓아져 있었고 우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수놓은 거였습니다. 박 대장은 그 선물을 받고 목이 메었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원들과 함께 위저우 시민들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화면에 담겼고 전 세계로 송출됐습니다. 저녁 8시 한국 구조대를 태운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위저우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물에 잠긴 곳도 많았고 복구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살아있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기내에서 대원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어떤 대원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대원은 동료와 포옹했습니다. 김태준 대표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미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드론을 더 개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배터리를 더 오래 가게 하고 센서를 더 정밀하게 하고 인공지능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한국이 발전하는 거구나. 만족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오늘의 성공에 취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밤 9시 수송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에는 환영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들, 동료들,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이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였고 환영 피켓이 흔들렸습니다. 대원들이 기체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누군가 대한민국을 외쳤고 모두가 따라 외쳤습니다. 그 함성이 하늘을 울렸습니다. 저는 센터에서 생중계로 그 장면을 보며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박민수 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영웅 아저씨 고마워요. 박 대장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영웅이 아니라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너도 크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밤 10시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날을 맞았다고.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고. 기술력과 인간애를 동시에 보여줬다고. 대통령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줬다고. 첫째, 우리는 충분히 강한 나라라는 것. 둘째, 우리는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 셋째, 우리는 존경받을 만한 나라라는 것. 이 자신감을 가지고 더 나아가자고. 대통령은 김태준 대표와 박민수 대장, 그리고 모든 구조대원들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재난 대응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K레스큐 시스템즈 같은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정이 되자 센터는 조용해졌습니다. 긴박했던 48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구한 이야기. 작은 나라가 큰 역할을 한 이야기. 기술이 인간애와 만난 이야기. 새벽 1시 저는 마침내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한적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DJ가 리조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취자들이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랑스럽다고 감동받았다고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럽다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피곤해서 그런지 감동해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48시간 동안 우리가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녹초가 됐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사흘 후 월요일 저는 센터에서 중국 소셜미디어 분석 보고를 받았습니다. 리저우 구조 이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언급이 400%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관련 보도를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전 10시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도발적인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은 감사하지만 중국 자체 역량으로도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구조의 대부분은 인민해방군이 했고 한국은 보조 역할이었다고 왜곡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전체 구조의 절반 이상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센터장님은 침착했습니다. 강대국의 자존심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전 세계가 안다고 했습니다. 정오 중국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검색어가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인 검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우회 표현으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동쪽 이웃, 하늘의 천사. 검열을 피해가며 진실을 공유했습니다. 오후 2시 중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리저우 구조는 중국 주도였고
국제 지원은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언론은 비판적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도움을 받고도 인정하지 않는 건 품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후 4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저우 시민들이 소셜미디어에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안다고 했습니다. 당국이 삭제해도 계속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녁 6시 한국 기술 배우자라는 해시태그가 중국 소셜미디어를 휩쓸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 신속한 의사결정을 배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국이 차단해도 새로운 표현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밤 9시 중국 내 지식인들이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관 협력, 기술 혁신, 인도주의 정신. 자존심 때문에 배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밤 10시 한국 온라인에서도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한 네티즌이 썼습니다. 우리가 도운 건 중국 정부가 아니라 위저우 시민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정부의 태도와 민중의 마음은 다르다고. 자정,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 지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보여준 진짜 소프트 파워라고 평가했습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인도주의로 세계를 감동시켰다고 했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K-드론까지. 한국은 문화와 기술로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벽 1시 일본 아사히 신문도 한국에게서 배운다는 특집을 냈습니다. 일본도 기술은 있지만 의사결정이 느리다고 자성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 3시간 만에 출동을 결정했다고. 이 차이가 생명을 가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새벽 2시 전 세계 언론 평가가 정리됐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 존경받는 나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3시 한 중국 유명 블로거가 용기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왜 한국을 질투하는가? 솔직해지자고 했습니다. 한국은 작은데 효율적이고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고 약했는데 강해졌다고. 우리는 그 성공이 부러워서 폄하하고 싶은 거라고. 하지만 이제 인정하고 배우자고 했습니다. 그 글이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국이 블로거를 소환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글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새벽 5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가 해낸 일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자부심을 잊지 않되 교만하지 않겠다고. 계속 배우고 발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달 후 저는 복구 지원차 리저우를 다시 찾았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곳곳에 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리저우 시장이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함께 한다고. 시청에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한국 위성 데이터 덕분에 효율적으로 복구했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먼저 복구해야 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복구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 달 전 어린이 40명을 구조했던 곳이었습니다. 학교는 거의 복구됐고 아이들이 다시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한국 아저씨들이다. 한 아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구조됐던 5살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줬다고 했습니다. 칠판에는 한국에 대한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태극기, 드론, 구조대원. 아이들이 직접 그린 것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커서 한국 가고 싶다고. 한국어 배우고 싶다고. 한국 사람들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이 아이들 마음속에 씨앗을 심은 겁니다. 국경을 넘는 우정의 씨앗. 서로 돕는 마음의 씨앗.
이 아이들이 자라면 한국을 기억할 것이고 다른 누군가를 도울 것입니다. 저녁에 시민들과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구조됐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달 전 박민수 대장이 구조했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손자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평생 은혜를 잊지 못한다고. 한 청년도 나섰습니다. 그는 지하 주차장에서 구조된 사람이었습니다. 3일 동안 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 드론 소리를 들었을 때 희망이 생겼다고.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버텼다고. 밤늦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위저우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 달 전 암흑이었던 도시에 불빛이 돌아왔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 겁니다. 제 가슴 속에서 뭉클함이 차올랐습니다. 우리가 지킨 것들이었습니다. 이 불빛, 이 일상, 이 생명들. 우리의 기술과 헌신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국 전 마지막으로 재난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리저우 씨가 서둘러 만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구조 과정이 자세히 전시돼 있었습니다. 사진, 영상, 장비들. 그리고 한국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관에는 K-레스큐 시스템즈 드론 모형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박민수 대장과 대원들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명록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감사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한국 기술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 아이를 구해준 한국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런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방명록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리저우 시민 여러분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함께 이겨낸 우리 모두가 영웅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리저우가 영원한 친구로 남기를 바랍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 우리는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만들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신뢰, 서로를 향한 존중, 함께 만드는 미래. 이것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리저우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도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을 잊지 않겠다고. 계속 발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고. 서울에 도착하니 따뜻한 햇살이 맞아줬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기였습니다. 이 나라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부유하지만 따뜻하고 선진국이지만 겸손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영광이었습니다. 센터로 돌아가는 길 거리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 달 전 리저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영웅은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우리가 만든 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세상은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볼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며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더 많은 생명을 위해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